여러분은 아마 믿기 어려울 것이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이 기술 패권의 심장부에서 한국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사실을. 겉으로는 동맹과 협력의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워싱턴을 올가매고 있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이는 영국 출신의 에너지 안보 전문가 알렉산더 라이트 박사다. 그는 수십 년간 국제원자력기구와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 활동하며 누구보다 깊숙이 권력의 이면을 들여다본 인물이다. 라이트 박사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한다. 서울은 치밀한 함정을 짜놓았다. 그리고 워싱턴은 스스로 그 안에 걸려들었다. 반도체라는 작은 칩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것이 어떻게 미국의 안보와 경제 전체를 흔드는 족쇄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어떻게 민간 원자로 데이터라는 비밀스러운 열쇠를 손에 넣었는지. 그는 목격자로서 또 분석가로서 하나하나의 장면을 풀어내려 한다. 이제 막 시작되는 그의 기록은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다. 그것은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권력의 역전, 그리고 언젠가 드러날 수도 있는 미래의 그림자를 예고하는 이야기다. 독자들은 곧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국제 질서의 균형이 지금 이 순간 서울의 손에서 조용히 뒤집히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렉산더 라이트, 영국 출신의 에너지 안보 전문가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라보는 서울은 단순한 동아시아의 한 수도가 아니다. 세계의 기술 지형을 재편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장치, 그리고 워싱턴마저도 함부로 거부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덫의 중심지다. 나는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우위를 전제로 하는 담론을 숱하게 들어왔다. 그러나 지금 내가 기록하고 있는 현실은 그 전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서울은 워싱턴을 무릎 꿇게 만든 함정을 설계했다. 나는 조용히 그렇게 단언한다.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문장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잘 알기 때문이다. 지금도 미국의 수많은 연구소와 국방기관은 한국에서 공급되는 반도체에 목을 메고 있다. 그들의 운명을 지탱하는 전자회로가 사실상 서울의 소나기에서만 살아 숨쉬고 있는 셈이다. 그 속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이 매일같이 체감하고 있다. 한 고위 미국 관리가 나에게 이렇게 털어놓은 적이 있다. 라이트 박사, 우리는 이제 한국이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위 체계부터 금융 네트워크, 심지어는 항공우주 개발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반도체 위에 얹혀 있습니다. 나는 그 고백을 메모하면서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다. 세계 패권의 상징과도 같은 미국의 고위 관료가 스스로 무력함을 인정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한 문장 하나하나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경제 의존이 아니라 전략적 속박이다. 그리고 이 속박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탐구하는 주제, 바로 서울이 치밀하게 구축한 기술적 함정의 일부다. 반도체라는 혈관을 틀어준 뒤 워싱턴이 저항할 수 없는 요구를 슬그머니 내밀었다. 그것은 민간 원자로 데이터의 교환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나는 그것이 단순한 협력 요청이 아님을 직감했다. 미국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 요구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나는 이 지점에서 멈춰서서 묻는다. 정말로 대수롭지 않은 것일까? 민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데이터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오랜 경험을 통해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지금도 내 손에는 IAEA에서 근무하며 축적한 수많은 사례들이 남아있다. 특정한 기술 데이터가 어떻게 평화적 에너지에서 군사적 무기로 전환되는지, 그 전환의 과정이 얼마나 미세하고 은밀한지 나는 알고 있다. 서울은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는 듯하다. 아니, 이미 길목에 서 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워싱턴이 이 사실을 눈치채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반도체라는 목줄을 쥔 서울 앞에서 미국은 더 이상 강경하게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여러 차례 목격한 회의실 풍경 속에서 미국 측 인사들의 눈빛에는 확신 대신 망설임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이 내뱉는 문장은 대부분 이랬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강하게 나간다면
서울이 공급을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력망과 방위 체계는 단 몇 주 만에 무너질 것입니다. 나는 그 말에서 한 시대의 균열을 보았다. 패권국이 더 이상 패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작은 나라라 불리던 한국이 무언의 힘으로 세계 최강을 옭아매는 기묘한 역전 현상 말이다. 지금 내가 서술하는 이 상황은 허구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매일같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며 내가 직접 취재하고 분석한 자료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서울이 이 함정을 어떤 끝을 향해 설계했는지 나는 아직도 그 해답을 좇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시작된 이 구도의 흐름은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이다. 나는 지금부터 이 덫의 구조를 하나씩 파헤치려 한다.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내가 본 장면들과 들은 증언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할 것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이유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국제 질서의 근본적 변화다. 서울이 설계한 함정은 이미 워싱턴을 휘감고 있으며 세계의 다른 권력들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사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가올 사건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한다. 서울의 덫은 이미 작동 중이며 워싱턴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향한 마지막 수순을 밟는다면 미국은 단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저는 서울이 어떻게 지금의 위치에 올라섰는지를 추적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내가 처음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여 년 전이었다. 당시만 해도 세계 언론은 실리콘밸리와 도쿄의 기술력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나는 조용히 부상하는 또 다른 주체를 보았다. 그것이 바로 서울과 그 주변에서 빠르게 성장하던 반도체 공장들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OEM 생산 기지로 취급되던 한국의 기업들이 어느 순간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선언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다. 메모리 칩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더니 곧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내 앞에 노트북, 그리고 내가 자주 인용하는 미국의 국방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까지도 모두 한국산 반도체 위에서 작동한다. 라이트 박사, 지금은 칩이 곧 주권입니다. 몇 해 전 서울에서 만난 한 학자가 내게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다. 반도체는 전기와 같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으면 문명이 멈춘다. 워싱턴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내가 워싱턴에서 취재할 때 미 상무부 관계자가 보여준 통계 자료에는 충격적인 수치가 있었다. 군사용 첨단 장비의 70% 이상이 한국에서 공급되는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자료를 내밀면서도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우리는 지금 이 수치 때문에 매일 잠을 설칩니다. 만약 한국이 공급을 멈춘다면 우리 군사력은 단숨에 절름발이가 될 겁니다. 그는 농담처럼 말하려 했지만 표정 속에 담긴 진심은 감출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것이 바로 서울이 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을. 한국의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과 위기를 겪으면서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팬데믹으로 공급망이 흔들릴 때도 그들은 곧장 대체 라인을 세웠고 한치의 공급 차질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안정성은 오히려 세계 각국을 더욱 서울에 묶어두었다. 신뢰라는 이름의 족쇄였다. 내가 아는 한 유럽의 한 첨단 방산업체도 한국산 칩 없이는 최신형 미사일을 조립할 수 없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마치 세계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과거에는 석유가 국제 질서를 좌우했다면 이제는 반도체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울이 있었다. 서울의 지도자들과 대기업 경영진들은 결코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반도체를 단순한 수출품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곧 국가 생존의 기반이자 국제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무기였다. 나는 여러 차례 그들의 연설에서 같은 뉘앙스를 포착했다. 반도체는 우리에게 있어 산소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낼 것이며 동시에 그것을 통해 우리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이 발언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 의미를 곱씹었다. 산소라는 단어는 생존을 뜻한다. 생존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 워싱턴의 분석가들도 이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서울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내가 최근 만난 한미국 싱크탱크 연구원은 답답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라이트 박사, 우리는 그들의 기술을 따라잡으려 하지만 매번 두세 걸음 뒤처집니다. 이미 그들의 생산망은 전 세계에 얽혀 있고 품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은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는 그의 한숨 속에서 워싱턴의 무력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 무력감이 바로 서울이 설계한 함정의 토대였다. 반도체라는 작은 칩 하나가 이제는 세계 패권의 열쇠로 변모했고 한국은 그 열쇠를 쥔 유일한 국가로 부상했다. 나는 지금 이 흐름을 단순한 산업 성장의 결과라고 보지 않는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의 결과다. 한국은 기술 혁신뿐 아니라 국제 정세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공급망을 통해 미국을 묶어두었고 동시에 스스로를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내가 다시 노트북 화면을 열고 최신 보고서를 확인하자 그래프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글로벌 반도체 생산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특정 첨단 분야에서의 압도적 점유율. 그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세계 권력 지도의 새로운 좌표였다. 이제 나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서울은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라 세계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덫을 쌓아올리고 있다. 그리고 워싱턴은 이미 그 덫 속에 발목을 들여놓았다. 나는 워싱턴의 한 호텔 지하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장을 기억한다. 방음 처리된 공간, 차가운 조명, 그리고 문 앞을 지키고 있던 무표정한 경호원들. 겉으로는 단순한 산업협력 논의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이 자리는 미국이 한국에게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첫 무대였다. 나는 취재 자격으로 초청된 소수의 관찰자 가운데 하나였고 그 순간의 공기를 똑똑히 기록했다. 회의장 안에는 미 상무부, 국방부,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속 인사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없었다. 한쪽에는 한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미국 측 수석 대표가 입을 열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현재 심각한 반도체 공급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경제 전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그 말은 곧 도와달라는 고백이었다. 나는 순간 펜을 멈추고 그들의 억눌린 어조를 귀 기울여 들었다. 미국이 동맹국 앞에서 이토록 노골적으로 약점을 인정하는 장면은 좀처럼 보기 힘들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한국 측 대표가 차분히 대답했다. 우리는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역시 자국 산업과 안보를 지켜야 합니다. 협력은 가능합니다만 조건이 필요합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묘하게 흔들렸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손끝에 힘을 주고 기록을 이어갔다. 워싱턴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무릎을 굽히고 서울은 태연하게 그 무릎 꿇음을 받아내는 광경. 미국 대표단의 한 인사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방위 프로젝트가 멈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항공기, 미사일, 심지어 위성 발사 일정까지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한국이 공급을 확대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의 말 속에서 절박함을 읽었다. 그는 더 이상 세계 최강국의 관리가 아니었다. 그 순간만큼은 생존을 구걸하는 목소리였다. 반면 한국 측은 서두르지 않았다. 수석 대표는 물잔을 천천히 들어올리고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우리는 동맹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한국이 직면한 부담을 이해해야 합니다. 공급 확대는 쉽지 않은 결정이며 그것은 단순한 호의로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협상 테이블의 균형은 바뀌었다. 더 이상 미국이 조건을 내세우고 한국이 수용하는 구조가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이 여유 있게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회의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때로는 미국 측이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지만 곧 현실의 벽 앞에서 낮아졌다. 만약 한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피해를 입을 겁니다. 이 말은 협박처럼 들렸지만 실상은 무력한 읍소에 가까웠다. 한국 대표단은 미소도 당혹도 없는 표정으로 조용히 받아들였다. 나는 그들의 태도에서 자신감을 읽었다. 그 자신감은 오랜 세월 쌓아온 기술력과 공급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더 이상 서울은 변방의 조연이 아니었다. 그들은 당당히 무대의 중심에 서 있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미국 측 수석 대표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정책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은 외교적 표현이었지만 속뜻은 분명했다. 미국이 이제는 서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인정이었다. 나는 그 순간이 바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느꼈다. 세계 최강국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서울의 구원에 기대는 순간. 회의가 종료된 뒤 복도에 나와 있던 한미국 관리가 나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라이트 박사, 오늘 당신이 본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금 이 장면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서막임을 직감했다. 미국이 고개를 숙인 순간 이미 판은 바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직후 나는 서울 대표단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봤다. 미국이 결국 도움을 구했으니 이제는 한국이 응답할 차례였다. 그러나 그들이 꺼낸 카드는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니었다. 다음 날 양측 실무자들이 다시 만난 자리에서 한국 수석 대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우리는 동맹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물량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도 한국의 필요를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미국 측 인사들은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이 스쳤다. 나는 펜을 들고 그들의 대화를 기록했다. 한국 대표는 이어서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어조로 조건을 제시했다. 우리가 반도체 공급을 확대하려면 미국도 핵심 기술 협력에 응해야 합니다. 특히 민간 원자로와 관련된 데이터 공유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에너지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귀국의 선진 자료가 절실합니다. 그 순간 회의장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나는 자리에서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미국 대표단의 반응을 살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잠깐 스쳤지만 곧 애써 감추려는 듯 미소가 번졌다. 민간 원자로 데이터라고요? 미 상무부 관계자가 되물었다. 한국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평화적 활용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우리는 귀국이 보유한 운영 데이터와 안전 관련 정보를 참고해야 합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계산이 오갔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요구였다. 한국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 데이터 협력을 원한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안에 숨겨진 다른 가능성을 직감했다. 미국 측 대표들은 짧은 시간 동안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망설임과 계산을 동시에 읽었다. 곧이어 국방부 소속 한 인사가 조용히 말했다. 원자력 데이터는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간 협력 차원이라면 논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는 더 검토해야 하겠지요. 나는 그의 발언이 사실상 동의의 신호라는 것을 알았다. 반대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워싱턴이 처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한국 대표는 재차 강조했다. 우리는 동맹의 신뢰를 소중히 여깁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면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이는 서로에게 윈윈입니다.
그 말에 미국 측 인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상호 이익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부 거래였다. 반도체라는 인지를 앞세워 원자력 데이터라는 보물을 받아내려는 움직임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만난 한미국 관리가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라이트 박사, 이건 큰 문제일까요? 우리는 단순히 민간 데이터 일부를 공유하는 것뿐인데요. 나는 즉답하지 않았다. 그는 가볍게 생각하려 했지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불안의 징후였다. 내가 아는 국제협력의 세계에서 민간이라는 단어는 언제든지 경계의 선을 흐릴 수 있다. 데이터는 한번 건네지고 나면 되돌릴 수 없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활용될지는 제공자가 통제할 수 없다. 나는 메모지에 이렇게 적었다. 조건은 제시되었고 미국은 거부하지 않았다. 함정은 이제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문장은 공개된 보고서에 기록하지 않았다. 그저 내 개인 노트 속에만 남겨두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음 단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그때 가서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다음 전개가 얼마나 정교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목격했다. 한국은 원자로 데이터 요구를 단순한 거래처럼 내놓은 뒤 곧바로 그것을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포장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청정에너지와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거대한 담론이었다. 서울의 관료들은 기자회견과 국제포럼에서 연이어 비슷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한국은 탄소 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며 인류 공동의 미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나는 이런 발언을 들을 때마다 그 이면을 주의 깊게 살폈다. 표면적으로는 진실된 약속 같았지만 동시에 전략적 계산이 배어 있었다. 미국에서 건네받는 데이터는 단순히 안전관리 차원이 아니라 이 청사진 속에서 합법적이고도 필요 불가결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었다. 실제로 워싱턴은 처음에는 의구심을 품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하면 서울이 제시한 논리가 국제적으로도 유효했기 때문이다. 원자력의 민간 활용은 어느 나라든 피할 수 없는 과제였고 한국은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는 그림을 그려냈다. 내가 참석한 한국제원자력학회에서 한국 대표는 발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거대한 그래프와 다채로운 색의 도표가 나열되었고 제목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탄소 없는 미래를 위한 원자력 안전 데이터 공유. 청중은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 발표는 철저히 준비된 무대라는 것을. 데이터 공유라는 민감한 요구조차도 안전과 환경이라는 키워드로 덮어버리면 의심은 사라진다. 오히려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만 남는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한국 대표에게 다가가 물었다. 이번 발표에서 강조한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단순합니다, 박사님. 우리는 지구의 미래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누구도 그것에 반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의 대답은 가벼워 보였지만 나는 그 속에서 묵직한 자신감을 느꼈다. 한국이 원한 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들은 데이터 요구를 국제 규범 속에 녹여내고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위장술이었다. 워싱턴의 반응도 흥미로웠다. 공식 석상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환영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내가 따로 만난 한미에너지부 관계자는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놨다. 솔직히 우리는 약간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워낙 청정에너지와 탄소 중립을 강하게 내세우니 반대하면 우리가 오히려 시대착 오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동의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바로 한국이 노린 효과였다. 반대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협력을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나는 그것을 정치적 방패막이라고 기록했다. 이후 서울은 국내 언론에도 같은 메시지를 끊임없이 흘렸다. 시민들은 자부심을 느꼈고 국제사회는 호감을 가졌다. 모든 시선이 친환경 국가 한국에 맞춰진 동안 원자로 데이터는 조용히 한국의 서버로 흘러들어갔다. 나는 이 과정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과거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조악하고 서투른 위장이었다.
국제사회가 금세 눈치채곤 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다. 한국은 메시지를 너무도 치밀하게 관리했고 그것이 함정의 존재를 완벽히 가렸다. 어느 날 한 학회 만찬 자리에서 미국의 원자력 전문가가 내게 술잔을 기울이며 이렇게 속삭였다. 라이트 박사,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요구하는 데이터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반대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지금 반대하면 우리가 오히려 시대의 적처럼 보이거든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은 단순히 데이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반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프레임을 구축한 것이다. 회의록과 발표문, 언론 보도, 시민 여론까지 모든 것이 한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다. 함정은 눈에 보이지 않게 다듬어지고 있었고 누구도 그것을 함정이라 부를 수 없었다. 나는 최근 몇 년간 워싱턴을 여러 차례 드나들며 미국이 얼마나 깊숙이 한국에 얽매이게 되었는지를 몸소 확인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반도체 공급난을 극복하기 위한 협력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더 이상 협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의존이었다. 내가 처음 그 사실을 실감한 것은 미 국방부의 한 자료를 접했을 때였다. 거기에는 첨단 전투기, 미사일 방어체계, 위성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요 무기 시스템이 특정 한국 기업에서 공급하는 칩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적혀 있었다. 나는 눈을 의심하며 몇 차례나 페이지를 넘겼다. 그러나 결론은 같았다. 워싱턴의 안보는 이제 서울의 칩 위에 세워져 있었다. 한 고위 국방부 인사가 나와 마주 앉아 털어놓았다. 라이트 박사,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지도 없습니다. 만약 한국이 공급을 멈춘다면 우리 미사일 방어망은 단 3주 만에 마비될 겁니다. 우리 스스로 대체 생산망을 구축하려 해도 최소 7년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표정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말이 곧 미국의 현실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에너지 안보 전문가로서 수많은 국가를 취재했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나라가 이렇게 무력하게 다른 국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군사 분야만이 아니었다. 금융 시스템 역시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었다. 월스트리트의 서버실, 글로벌 은행의 결제 네트워크, 나스닥의 거래 시스템, 모두 한국산 칩으로 구동되고 있었다. 나는 뉴욕에서 만난 한 금융 IT 전문가로부터 이렇게 들었다. 우리는 매일 수십억 건의 거래를 처리합니다. 이 모든 게 칩에 의존합니다. 만약 한국의 공급이 하루라도 끊긴다면 금융시장은 즉시 패닉에 빠질 겁니다. 그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죠. 그의 말에 나는 메모지에 굵은 글씨로 금융도 예외 아님이라고 적었다. 이 의존은 단순히 산업 차원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미국 사회 전체를 감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족쇄였다. 워싱턴 내부에서도 이런 불안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문제는 대응책이 없다는 데 있었다. 내가 만난 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우리는 공급망 다변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대만은 이미 지정학적 위험이 너무 크고 일본은 기술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유럽은 규모가 작고 중국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한국 하나뿐입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그 두드림 소리가 묘하게 무력하게 들렸다. 나는 이런 대화를 기록하면서 점점 더 강하게 느꼈다. 미국은 이미 한국의 소나기에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서울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일부러 공급을 줄이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오히려 꾸준히 안정적인 물량을 제공하며 신뢰를 쌓았다. 그러나 그 신뢰는 동시에 워싱턴을 더욱 올가매는 덫이었다. 미국이 반발하려 하면 바로 떠오르는 생각은 만약 공급이 끊기면 이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만난 한미국 싱크탱크 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전형적인 상호 의존이 아닙니다. 이건 일방적인 종속입니다.
한국은 언제든지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저 그들이 기분 좋게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나는 그의 단호한 목소리를 테이프에 기록하며 다시금 확신했다. 워싱턴이 느끼는 무력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조적이었다. 한편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한국산 칩 없이는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감당할 수 없었다. 실리콘밸리의 연구원 한 명이 내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우리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는 건 서울 덕분입니다. 한국이 칩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멍청해집니다. 그는 웃었지만 나는 그 웃음이 진심 어린 불안의 가면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쳐 큰 글씨로 이렇게 썼다. 워싱턴, 깊숙이 빠져들다. 더 이상 미국은 반도체 공급을 협상 카드로 다룰 수 없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고 생존 앞에서 모든 원칙은 무너졌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반도체 강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들이 손에 쥔 것은 이제 전자칩만이 아니었다. 워싱턴이 넘겨준 민간 원자로 관련 데이터, 그것이 조용히 서울의 서버에 저장되고 있었다. 내가 접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는 단계별로 정리되어 한국 연구기관으로 이전되었다. 안전운전 매뉴얼, 냉각 시스템 효율 분석, 연료주기 관리 자료 등.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민간용이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런 데이터는 일단 모이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서울 외곽의 한 연구소에서 만난 익명의 연구원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박사님, 미국이 제공한 자료는 우리에게 귀중한 교과서와 같습니다. 단순한 숫자와 매뉴얼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수십 년의 경험이 응축된 집약체입니다. 우리는 그걸 분석하고 해체하면서 다시 조립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말 속에서 묘한 긴장을 느꼈다. 교과서라는 단어가 단순한 비유 같지 않았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실험과 시행착오의 흔적이 이제는 서울의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던 것이다. 워싱턴은 자료 이전을 공식 협력으로 처리했기에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만난 한미에너지부 관계자는 불안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솔직히 말해서 라이트 박사, 우리는 그들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릅니다. 협력 범위는 명확히 정했지만 한번 넘겨진 데이터는 더 이상 우리의 손에서 벗어난 겁니다.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약속을 지키리라 믿는 것뿐입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믿음. 그러나 믿음은 언제든 배신당할 수 있다. 서울은 외부적으로는 투명성을 강조했다. 공개 발표에서 늘 같은 메시지를 반복했다. 우리는 오직 민간 에너지의 발전을 위해 자료를 사용합니다. 한국은 국제 규범을 존중하며 핵 비확산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 말은 국제사회에 안도감을 주었다. 그러나 내가 본 현장은 조금 달랐다. 데이터는 단순히 서류철에 묶여 있지 않았다. 한국 연구소의 슈퍼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었고 젊은 과학자들이 밤낮 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다. 나는 연구소의 한복도에서 흘러나오는 모니터 불빛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모든 계산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워싱턴은 이 과정을 알지 못했다. 혹은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들의 입장은 단순했다. 반도체 공급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서울이 무엇을 하든 눈을 감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가 백악관 근처 카페에서 만난 한 보좌관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서울을 감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이미 조건부로 데이터를 넘겼으니까요. 지금 와서 문제 삼으면 그들이 반도체 공급을 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경제는 그 충격을 버틸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사실상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노트에 이렇게 기록했다. 데이터는 서울의 손에 있다. 워싱턴은 통제권을 상실했다. 이 사실은 단순한 기술 협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 구조의 전환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데이터라는 무형의 자산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 서울에 자리 잡았고 그 결과 워싱턴은 더 이상 주도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 한국 내부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성급하지 않았다. 함정은 빠르게 닫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서서히 조여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이 걸어온 지난 과정을 퍼즐처럼 맞추어 보며 그것이 단순한 협력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판임을 깨달았다. 반도체로 세계의 숨통을 쥐고 워싱턴을 회의장에서 무릎 꿇게 만들고 민간 원자로 데이터를 조건으로 받아내고 이제는 그 데이터를 손에 넣은 상태.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이어진 사건이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치밀하게 설계된 바둑판이라고 불렀다. 한국은 결코 조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언제나 몇 수 앞을 내다보며 차분히 도를 두었다. 겉으로는 평화적 협력, 환경보호, 청정에너지라는 단어들이 오갔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계산이 숨어 있었다. 서울대의 한 정치학 교수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라이트 박사, 한국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상대가 먼저 다급해지기를 기다립니다. 미국이 칩을 구걸하러 왔을 때도 한국은 차분하게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것이 전략의 본질입니다. 나는 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내가 목격한 장면들도 그랬다. 한국은 한 번도 큰 소리로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자신들의 필요를 언급하고 상대가 스스로 양보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다. 이것은 함정의 구조화였다. 나는 이 상황을 체스나 장기와 비교하기보다는 바둑에 비유하고 싶다. 바둑에서는 단번에 승부가 나지 않는다. 작은 집을 차지하고 상대의 숨통을 조여가며 결국에는 판 전체를 장악한다.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연구원이 내게 조용히 말했다. 한국은 단순히 데이터가 필요해서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시험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힘을 다시 한번 입증한 거죠. 그 말은 내 기록 속에서 굵은 밑줄로 남았다. 시험. 그렇다. 한국은 시험을 통해 미국의 반응을 측정했고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워싱턴은 이미 수차례 중요한 도를 양보했기 때문이다. 나는 또 다른 장면을 기억한다. 서울의 한 고위 관료가 비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미국은 늘 우리를 지켜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가 미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릎을 꿇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농담처럼 던져졌지만 나는 그 속에 담긴 진심을 느꼈다. 한국은 이미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략을 짜고 있었다. 이제 미국은 반도체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고 이미 제공한 데이터는 되돌릴 수 없었다. 나는 이런 상황을 양손이 묶인 상태에서 체스를 두는 것에 비유했다. 워싱턴은 여전히 말을 움직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서울의 계산 속에서만 움직이고 있었다.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이 판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만난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연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손에 있는 자료와 기술은 언젠가 커다란 힘으로 변할 겁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나는 그 안에서 굳은 의지를 읽었다. 워싱턴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불안한 정적이었다. 그들은 한국이 당장 무엇을 하지는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이 언제든 다음 수를 둘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바로 그 불확실성이 워싱턴을 올가매고 있었다. 나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판은 이미 짜여 있다. 마지막 돌은 아직 두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워싱턴에서 열린 또 다른 회의를 취재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처음에는 자부심과 확신으로 가득했던 관리들의 얼굴에 이제는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회의의 주제는 겉으로는 에너지 협력 점검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에 넘긴 원자로 데이터의 사용 문제였다. 미 에너지부 관계자가 자료를 꺼내들며 말했다. 우리가 제공한 데이터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냉각 시스템, 연료 주기,
운영 매뉴얼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참고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긴장은 감출 수 없었다. 다른 참석자가 조용히 덧붙였다. 이미 늦었습니다. 협정이 체결되었고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데이터를 확보한 이상 우리는 그 사용처를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그 순간 회의장 안의 공기를 강하게 느꼈다. 그것은 무력감과 후회의 혼합이었다. 한 국방부 소속 인사가 손을 들어 발언했다. 만약 한국이 이 데이터를 단순히 에너지 전환에만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사회자가 억지로 회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진실된 반응이었다는 것을. 회의가 끝난 뒤 나는 한 고위 관리와 복도에서 마주쳤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내게 속삭였다. 라이트 박사,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양보했습니다. 반도체가 급하다는 이유로 이런 데이터를 조건 없이 내줬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후회를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에서도 같은 우려가 퍼지고 있었다. 내가 만난 한 연구원은 서류 더미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는 조항 하나하나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은 절대 규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규정 안에서 그들이 너무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워싱턴은 이제 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돌이 놓였고 바둑판은 서울의 계산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다. 백악관 내부의 공기도 무거웠다. 내가 접한 내부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국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협정은 종료되지 않는 한 미국은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이 메모는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선언이었다. 나는 노트에 이렇게 기록했다. 워싱턴, 뒤늦게 눈치채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리고 내 눈앞의 현실은 더없이 분명했다. 한국은 이미 데이터를 손에 넣었고 미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워싱턴에서 열린 비밀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들의 표정에서 답답함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주제는 명확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같았다.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의 초반 한 상원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경제 제재든 외교적 압박이든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의 발언에 잠시 회의장은 술렁였다. 그러나 곧 재무부 관계자가 손을 들어 반박했다. 만약 우리가 제재를 가한다면 한국이 반도체 공급을 제한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금융망이 멈추고 군사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시장은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누구도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나는 그 장면을 노트에 적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패권국의 회의에서 이런 무력감이 드러난 적이 있었던가? 이어 국방부 고위 인사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다른 공급망을 찾아야 합니다. 일본이나 유럽, 대만과 협력하면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옆자리에 있던 기술 자문관이 즉시 고개를 저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생산량이 부족하고 유럽은 규모가 미미합니다. 대만은 지정학적 위험이 너무 큽니다. 결국 대체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 말에 모두 침묵했다. 나는 그 침묵이야말로 워싱턴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느꼈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한 보좌관을 따로 만나 물었다. 당신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다. 계획이요? 솔직히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공급을 끊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나는 그의 말에서 절망을 들었다. 며칠 뒤 또 다른 자리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이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 한국과의 협력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협력의 강조였지만 사실상 항복 선언이었다. 한국을 압박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달래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나는 이런 발언들을 기록하면서 점점 더 강하게 느꼈다. 워싱턴은 스스로 손발이 묶인 상태였다. 반도체라는 족쇄가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고 어떠한 강경 조치도 실행할 수 없었다. 내가 만난 한 싱크탱크 연구원은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다. 라이트 박사, 이것은 마치 인질극과 같습니다. 한국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총구는 이미 우리의 관자놀이에 겨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기에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그의 비유를 적어두며 이 상황의 본질을 다시 생각했다. 맞다. 총구는 당겨지지 않았지만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이제 워싱턴은 어떤 시도도 할 수 없었다. 외교적 압박은 역풍을 맞을 것이고 경제 제재는 자의 행위가 될 것이다. 군사적 선택지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나는 노트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워싱턴, 손발이 묶이다. 한국은 총구를 겨누었고 미국은 눈을 감았다. 나는 때때로 상상한다. 만약 어느 날 서울이 조용히 기자회견장을 열고 우리는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한다면 그 순간 워싱턴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가정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다. 나는 여러 차례 워싱턴의 전문가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았다. 대부분은 긴 침묵 끝에 비슷한 대답을 내놓았다. 우리는 아마도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겁니다. 국방부 출신의 한 퇴역 장성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을 근거로 제재를 가해야겠지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반도체 공급을 잃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군사 체계와 경제가 무너질 겁니다. 결국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는 그의 대답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다. 세계 최강국의 장성이 침묵을 언급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되었다. 또 다른 학자는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다. 라이트 박사,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선언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서명한 계약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데이터를 제공한 것도 공급망에 의존하게 된 것도 모두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판을 기울여 놓았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워싱턴이 처한 상황은 자업자득이었다. 나는 가끔 상상 속 장면을 그린다.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핵 억지력 확보를 발표하는 순간,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지는 순간. 그러나 워싱턴은 항해 성명을 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순간 반도체 선적이 멈추면 그 피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 시나리오를 적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것이 과연 허구인가? 내가 접한 자료와 증언들은 오히려 이 가정을 뒷받침했다. 한국은 이미 필요한 모든 기반을 쥐고 있었고 미국은 그것을 제어할 수 없었다.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연구원은 내게 고백했다. 우리는 늘 북한의 핵만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변수는 서울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나는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녹음기에 담으며 그 불안이 단순한 과장이 아님을 느꼈다. 만약 이 모든 퍼즐이 마지막 한 조각을 맞추게 된다면 세계 질서는 어떻게 변할까? 나는 그 답을 단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워싱턴은 반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 노트의 여백에 나는 이렇게 적어두었다. 핵무장의 순간 미국은 침묵한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나는 이 긴 여정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끝맺음을 망설이고 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은 이미 짜였고 함정은 이미 놓였다. 그러나 마지막 수는 아직 두어지지 않았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다. 워싱턴의 복도에서는 종종 이런 대화가 흘러나온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상황을 모른 척할 수 있을까?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저 한국이 더 멀리 가지 않기를 바라야죠. 나는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묘한 불안을 느낀다. 세계 최강국의 관리들이 희망에 의존하는 모습. 그것은 힘의 언어가 아니라 약자의 언어였다. 서울은 조용하다. 나는 여러 차례 한국의 고위 인사들을 접촉했지만 그들은 언제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우리는 국제규범을 존중합니다. 한국은 평화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이 단순한 진실이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다. 침묵과 평화라는 언어가 바로 함정을 감추는 가장 완벽한 가림막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를 펴고 이렇게 적었다. 진짜 무기는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만난 한 유럽 외교관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라이트 박사, 지금 상황은 마치 그림자와 같습니다. 아무도 실체를 보지 못하지만 모두가 그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알고 유럽도 알고 물론 한국도 알고 있지요.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자.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었다. 보이지 않지만 사라지지도 않는 것. 워싱턴 내부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반도체라는 족쇄가 모든 입을 틀어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공포를 자아낸다고 느꼈다. 한 전직 백악관 보좌관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선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이라는 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기도일 뿐입니다. 그의 말은 나의 기록 속에서 가장 무겁게 남았다. 나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독자들에게 단순한 결론을 줄 수는 없다. 결론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경고다. 서울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들은 기회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움직일 것이다. 워싱턴이 눈치채더라도 이미 늦었을 것이다. 나는 노트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어두었다. 함정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빠져나갈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조용한 함정은 워싱턴을 올가매고 있다. 나는 그 사실을 독자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나의 역할이며 동시에 나의 경고다.